먼저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본격적인 험지 공략이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이후 같은 지역을 방문한 곳은 수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저는 참 좋습니다. 경기의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 수원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길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자, 경기도 특히 수원을 방문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수원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난 20대 그리고 또 21대 총선에서요, 민주당이 5석 모두, 수원 지역 5석 모두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이 가뜩이나 인천과 경기권 민주당의 텃밭이자 이재명 대표가 강세를 띠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 한 석이라도 이 지역에서 탈원을 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커질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최근 국민의힘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박문규 산업통상부 장관, 또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을 수원에 잇따라 투입을 하면서 사력을 쏟는 모습인데요. 지난 선거에 비해서 후보군이 일단 무게감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또 관심을 가장 끄는 게 삼성전자의 본진으로 꼽히는 수원의 강남 수원정이거든요. 예. 그 사선 박광훈 의원과 이수정 교수가 맞붙는데 최근 젊은 층 유입이 는다, 이 부분이 또 변수로 하나 꼽히고요. 그렇군요. 남경필 지사가 내리 7선을 한 수원병 같은 경우에도 3선 김영진 의원의 맞수로 박문규 전 장관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특히나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수원 무지역, 이 지역의 영입인재죠.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이 출마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물론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각 당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인물들을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직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수원이 갑을, 병정, 무 이 지역이 5개거든요. 여기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전직 장관이라든가 유명 교수 등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 의원님, 수원이라는 곳이 원래 저렇게 처음부터 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불과 한 10년 내지 2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많은 분들이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기억나는 사람만 얘기해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여러 번 했고, 남경필 전 지사의 부친도 수원에서 국회의원을 했었거든요. 자, 그다음에 김인영 의원, 정미경 의원, 김용남 의원 등등 제가 기억나는 사람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한 10년 내에 사실은 그 지역에 삼성전자 들어섰죠. 동탄개발되죠. 이러면서 신도시. 젊은 근로자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5석 모두 민주당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격전이 예상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서울신문 오면 기사입니다. 자, 구체적인 이 젊은 사람들에게 파고들 만한 지역 관련, 또 지역민들에게 파고들 만한 이 지하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이 기차가 수원 같은 경우는 관통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발전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수원역, 성대역을 지하화한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원 팔달구와 장안구를 지나는 경부선 철도가 수원시를 동과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 지역을 지나는 게 육교 하나 말고는 넘어갈 수단이 없다. 사람의 생활까지 양극화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수원역과 성균관대역 부근의 철도를 언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하는데요. 예. 이 수원이 경기도의 핵심 도시이자 또 출퇴근 그리고 통합을 이유로 인근 도시와의 이동이 잦다는 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주변 지역들까지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연쇄적으로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GTX가 이제 거기가 이제 어떤 핵심 역할을 하는 역이거든요. 수원역 같은 경우.
부동산 뭐 집값에라든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GTX를 내세울 것 같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맞춤형 공약으로서 굉장히 적절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수원의 시민이 무엇이 필요하는가를 가장 간파를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팔도 다 돌고 나서 이제 첫 수원을 가서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수원의 5지역구가 전부 다 민주당에서 당선되지가 아닙니까? 이제 탈환을 하는데 이제 수원의 어떤 상징성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수원이요 인구가 120만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저도 뭐 검사하면서 수원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예. 이제 지역적 특색이 있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지역적 특색이 워낙 강해서 수원 출신이 아니면 사실은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광교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 많이 모여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신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원은 수도권이면서도 이제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 수원에서 어떤 바람 자체가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인접 지역인 뭐 화성이랄지 뭐 동탄, 뭐 용인, 그다음에 안양 이런 데가 수원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곳을 첫 타깃을 삼아서 경기도에서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열세다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돌파하겠다는 이제 정면 돌파했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데 아마 뭐 단지 철도 지화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수원과 인접 지역의 어떤 반도체 관련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철도 지화뿐만 아니라 아마 반도체 관련 새로운 공약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5석을 지난번 선거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그 수성하는 것도 상당히 공을 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수원 지역은 경기도의 이제 수부도시이기도 하고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들어가고 또 서울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수원은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 강세인데 이런 공약이 나오면 일단 수원 전체가 좀 술렁거리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이런 이제 일종의 토건 공약을 하게 되면 그 일대에 이제 부동산 전체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지하 공간을 개발하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처럼 이렇게 뭐 산책길 이상의 더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수도권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여하는 행태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종합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런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좀 쏟아내는 그리고 또 이런 공약은 뭐 여당 혼자서 단기간에 5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 걸릴 공약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서울 2008년 그 점에 있었던 뉴타운 공약처럼 한번 그냥 휩쓸고 가는 그런 공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김포도 있었고 수원 지하철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때 이제 18대 총선에서 수도권을 당시 이제 여당이 휩쓸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의원들이 곳곳에서 기름 어디 뉴타운 그렇죠. 뉴타운으로 해서 이른바 타운도리까지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개발 공약 이거를 이제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는 이제 토목 공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개발이라는 거를 좀 그 뭔가 배관시해온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써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개발 공약의 효과는 꽤 많습니다. 그건 뭐 정치적으로도 다 입증이 돼 있죠. 뭐 당장 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김포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김포도 그 2석이 다 지금 민주당 차지하고 있는데 들썩들썩하니까 그 결과도 지금 주목이 되고 저게 수원뿐만 아니고 전국의 그 오래된 도시들이 다 저런 거를 그 안고 있어요. 그렇죠. 이 철도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게 왜냐하면 과거에는 철도가 그 도심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도심이 커지면서 철도가 이제 이 도시를 양분하는 예.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원 철도 지하화 같은 거는 아마 다른 데에도 파급 효과를 그 이제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수원 일단 유권자들이 저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뭐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기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는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탈환을 위해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지금 전면에 포진시키고 있죠. 이재명 대표, 원희룡 전 장관, 정청래 최고위원, 김경률 비대위원 각각 대항마로 내세웠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도 한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한, 무려 한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한 바로 이 의원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안민석 의원님한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하시고 제가 듣겠습니다. 예. 사과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요. 안민석 위원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 좀 국민들이 우습게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위원님은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 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이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이성균이나 지 드래곤 같은 이런 연예인들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연예인들 아니겠습니까? 탑 연예인들이죠. 예. 이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이 정권의 위기와 이 연예인들의 이 마약 이슈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 누굽니까? 예,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국민의힘이 유 전 의원에게 경기 남부지역 총선 총괄력을 요청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동훈 위원장, 경기를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맡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유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경선에도 출마를 한 적이 있죠. 상징적인 인물과 맞붙게 된다면 보수 측 일각에서 나오는 유 전 의원에 대한 거부감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승민 전 의원 자타공인 경제통이고요. 과거에 바로 이 경기도지사 경선에도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것은 저 유승민이 경기도 행정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경기도민들께, 국민들께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유승민 전 의원, 요 대목에서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었습니다만 이 대표적인 비윤계,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또는 쓴소리를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유승민 전 의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을 정치적 스승으로도 모시고 보좌관 출신이기도 했었고 이제 그 비서관이었나요? 그 아무튼 아버지와 인연을 통해서 저렇게 둘이 같이 다닌 적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준석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 남겠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수의 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하고 함께하면 좋은데 참 무척 아쉽습니다. 결정적 시기 때마다 이제 발을 빼거나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에 흔히 간을 많이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간출수란 말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일 때 잘 못하니까 이설류가 아니라 무승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또 한 번 본인의 정치적 이 장래를 먼저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58년 1월생이라서 상당히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이 마지막 도전의 기회를 해서 대선을 준비해 보겠다 이런 이제 프랜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며칠 전에 이제 공천 신청은 안 한다. 정치권에서 이 말을 쓰는 경우는 불출마 선언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 뭔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암묵적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개혁신당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이런 좀 어떤 지역구도에서 이런 뭔가 각을 세우겠다고 하긴 하는데 과연 유승민 의원의 이런 다음 대선 프랜이 있는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을 할 것인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사안은 안철수 의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TV 보시다가 내 이름이 왜 나와 그럴까 봐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근데 어찌됐든 이준석 전 대표의 러브콜도 거절하고 잔류를 선택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유 전 의원이 그동안에 우리 당을 금도를 넘어설 만큼 비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겠다 얘기한 것은 좀 길게 보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고요. 보수 쪽에서는 프레임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희석시키기 위한 이런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 하지도 않을까 이런 그런 것들이 발언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징적인 지역 이런 데 출마를 아마 요청하면 거기에 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질문 드리죠. 안민석과 유승민 성사가 된다면 일단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성사 여부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어떤 정무적 결단 이거죠. 지금 이제 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여권 내에서 자 유승민 전 의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냥 본인이 뭐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정치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돼서 그냥 배제하는 것이냐. 근데 불출마하겠다고 안 하고 공천 신청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거취는 당에 맡기겠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에서 그거를 나서 그럼 뭐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계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어떤 정치적 자산을 비록 뭐 비윤도 아니고 뭐 거의 반윤에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래도 활용을 하겠다.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판단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 가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유승민 전 의원한테 요청을 하는 형식을 띠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것은 아마 상당한 정도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지지층 결집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저는 오히려 중도 확장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반윤도 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승민의 가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평가를 해서 뭐 수도권 어디에 배치한다 하는 거를 저는 뭐 상당한 정도로 어떤 한동훈식 공천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요.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도 뭐 본인의 대선의 뜻을 접었는지 안 접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대선이 목표라고 했을 땐 지금 의원으로 그래도 살아남는 것과 전 의원 2번 하면 잊혀지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 잠재적 어떤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한동훈과 잠재적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유승민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것도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생각할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전에도 이제 개인적 의견으로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잔류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윤희숙 대표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로 색깔 비슷하고요. 더군다나 유진석 대표가 있는 그 밑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뭐 고문 맡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형식적인 자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는 게 좀 거꾸로 올 거예요. 와서 뭔가 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분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의 색깔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잔류를 했을 때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거의 반윤적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유승민 의원을 포용을 하면서 유승민 의원의 굉장히 쓰임새가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중도 확장성이랄지 반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인사를 어떻게 보면 선거 전면에 앞세운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짧게 말하면 유승민 의원 자체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제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자기 역할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더군다나 이전에 어떤 TK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하에서 선거를 치러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뭔가 공헌을 했다고 한다면 총선의 공신이다. 그렇죠. 공신이 되면서 이제 미래의 어떤 정치에 있어서는 발판이 된다,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원보다 더 뜨겁게, 경기도보다 더 뜨거운 곳은 바로 서울이겠죠. 특히 한강과 맞닿은 지역, 여기를 흔히들 한강 벨트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 벨트. 뭐 서울에 안 사시는 분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강 벨트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예, 한강벨트가요. 마포와 용산, 또 성동과 광진, 동작 등 5개 행정구에 총 9개 지역구인데요. 그 지역구와 인접한 영등포까지 포함해서 의뢰 한강벨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지금 뛰고 있는 겁니까? 예, 몇 면을 좀 설명드리면요. 먼저 그 중구 성동을 최근까지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인데 국힘 후보가 지금 3파전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종로에서 이제 중구 성동으로 넘어가겠다 선언을 했고 이어서 이해운 국민의힘 전 의원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도전장을 냈습니다. 예. 맞은편이죠. 동작 을 지역에는 이수진, 나경원 이 두 후보가 맞붙게 될 전망인데요. 둘 다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요.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박성준 대변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 지역은 원래 이제 지상욱 의원이 중구에서, 근데 지상욱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해요, 최근에. 이러자 자리가 하나 빈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냐, 일단 부산을 떠나왔던 하태경, 그다음에 이미 3선, 강남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3선을 했던 이해운, 그다음에 전직 장관 출신까지 지금 해볼 만하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또 소개를 해드리면 마포갑 지역이 있는데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지금 위기인 상황이죠. 여기에는 국민의힘 후보 무려 4명이 몰렸습니다. 이용호 의원과 조정훈 의원, 최승재 의원, 또 신지호 전 의원까지 4파전을 뛸 양상이고요. 광진을 지역은 최근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보수세 성향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국민의힘이 좀 주력하고 있는 지역인데 현역 의원이 고민정 의원이고 맞상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나와서 출마 선언을 한 오신환 전 의원이 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노웅래 의원이 물론 재판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전제로. 하지만 재판 결과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쪽은 이제 호남에서 전라북도에서 정치를 하시다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다른 당에 있다가 시대전환에서 오신 분도 오고 뭔가 당내 발판은 좀 약하지만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저 광진 같은 경우에는 광진 갑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을 지역에는 전해숙 의원이 있는 갑 의원 말고 을은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린다. 이쪽 그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좀 호불호가 갈리는 후보가 있다. 상대 진영에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아니 뿐만 아니고 사실은 고민정 의원한테 패배한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잖아요. 예. 근데 오세훈 서울시에서 정무부 시장을 했던 오신환 전 의원이 지금 일종의 그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는 복수전 뭐 이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대리 복수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되고요. 사실은 뭐 지금 대부분의 저런 지역들이 이제 리턴 매치인 경우도 있고 4년 전에 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서 뭔가 해보겠다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이 한강벨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지난 4년 전에는 워낙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사실은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강벨트도 용산 정도 빼놓고서는 사실은 거의 민주당이 다 싹쓸이 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런 건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 노웅래 의원 뭐 재판 중인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좀 흔들리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표적 공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